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인공 강우와 같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그린피스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일본 국내는 물론 태평양 연안 국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백해무익한 담배. 이 담배가 노화를 빠르게 하는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속 생체 시계를 빨리 돌리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뇌졸중은 사망 확률이 높고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위험한 병인데요.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특히 위험한 뇌졸중, 내 몸 보고서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손 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면서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특단의 대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공강우 같은 새로운 방법도 연구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관측 이래 최악의 수준까지 치달은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는 등 국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뻔한 대책만 시도해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 청소, 공기 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도 만들고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의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은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지만 한국은 그대로라면서 미세먼지의 한국 책임론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양국 정부 간 회의가 열리는데 책임 공방과 증거 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해 대기오염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염이 심한 베이징과 텐진시, 허베이성 등 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 넘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성과를 자랑하면서 우리나라를 겨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을 책임지는 생태환경부의 류빙장 국장은 중국만 탓하다가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국장은 중국은 공기질이 40% 이상 개선됐는데 한국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대적인 오염 저감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기질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과 비교하면 아직 높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 자료가 다 맞는 건지 상호 검증도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책임 공방과 증거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 사고 8주년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1에서 4호기에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을 보관 중이지만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성 오염수가 매주 2,000에서 4,000 톤씩 늘어나고 있어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 트리튬이 담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고 그린피스는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경우 일본 국내는 물론 인접국인 우리나라와 태평양 연안국의 해양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아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한 중국 과학자가 법을 어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해당 대학에서 해고됐습니다. 중국 광둥성 정부는 조사 결과 허젠쿠이 연구팀이 법을 위반해 유전자를 변형한 배아를 인간의 몸속으로 집어넣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교수가 소속된 광둥성 선전 중국 남방과기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젠쿠이를 해고하고 그의 연구 활동도 중단시켰습니다. 조사에서 유전자 변형아기는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고 유전자 편집을 한 또 다른 임신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안기관으로 넘겨졌으며 이에 따라 허젠쿠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21세기에 3번밖에 볼 수 없는 슈퍼블러드 울프문 현상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관측됐습니다. 블러드문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 때 태양빛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붉은빛이 전달돼 달이 붉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질 때 뜨는 보름달이며 울프문은 늑대들이 울부짖는 1월에 뜬다고 해서 미국 원주민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슈퍼블러드 울프문은 21세기 들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2037년 1월 31일 밤에 뜹니다. 슈퍼블러드 울프문은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일부에서 관측됐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와 호주 등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서해안 갯벌 미생물에서 나일론 원료를 합성하는 새로운 기능의 효소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인공유전자 회로 기술을 개발해 나일론의 원료를 형성하는 효소 유전자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생물 내에서 새로운 기능의 효소 활성이 감지되면 형광 신호를 내는 유전자 회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이를 미생물에 도입해 이들 효소 유전자들을 발굴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유전자 회로 기술을 플라스틱 생합성이나 분해에 필요한 유전자 발견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획량이 크게 줄어 금징어라고 불렸던 오징어가 최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새끼 오징어들이어서 씨가 마른 명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강릉 주문지랑 오징어를 가득 싣고 돌아온 배들로 북적입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자 18호 월드 자 32,600원에 10개 싱싱한 오징어는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최근 2주 동안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743톤으로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해 연안 수온이 높게 유지돼 오징어 어장이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2,000마리, 3,000마리 하루에요. 하루에. 그런데 위판장에 올라온 오징어 절반 이상은 몸 길이가 20cm 이하인 새끼 오징어, 이른바 총알 오징어입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귀한 몸이 되자 새끼 오징어까지 시장에 풀린 겁니다. 1990년대 25만 톤에 달했던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갈수록 줄면서 지난 2017년 8만 톤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하는 중국 어선과 기후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새끼 오징어까지 무분별하게 잡다 보면 명태처럼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태는 지난 1971년 새끼 명태인 노가리 포획이 허용되면서 결국 씨가 말랐습니다. 오징어는 20cm 이상으로 성장해야 산란을 할 수 있는데 이보다 작은 크기를 대량으로 어획하게 되면 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포획 금지 크기를 기존 12cm에서 19cm 이하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혈액 검사로 치매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기술에 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리포트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현재 치매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치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말과 네. 타우 단백질 이 두 가지인데요. 네. 이 두 개의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손상하게 되고 결국 인지 능력을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의 발병 원인입니다. 네. 그런데 뇌 속에 이런 단백질들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알려면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어떤 촬영 장비를 활용해서 뇌를 좀 촬영해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뇌를 보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PET라고 하는 양전자 단층 촬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PET라는 것이 워낙 고가인데다가 촬영의 특성상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네. 촬영 횟수가 제한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비쌀 뿐더러 촬영도 자주 못한다라는 거죠. 네. 자,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혈액 검사라는 비교적 좀 간단한 검사 방식으로 뇌 속에 단백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 자주 주기적으로 이런 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앞서 뇌에 쌓여서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혈액 검사로 이 두 가지 단백질을 모두 검사해내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뇌에 쌓여서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두 가지 단백질 중에서 타우 단백질의 농도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아, 타우 단백질을요? 네, 우선 이 얘기에 대해 자세히 나눠보기 전에 연구진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자세히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우펫의 경우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실용화가 안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찍으려면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이것을 이제 타우펫을 꼭 찍어 보아야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미리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한다면 이러이러한 환자는 정말 꼭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에 한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그다음 타우펫을 찍는 그런 단계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가의 펫을 찍기 전에 네. 미리 좀 환자를 선별을 해서 펫을 정말 이렇게 찍어야만 하는 환자를 골라낼 수도 있는 방식으로 예. 이 연구 결과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인들에게서도 혈액에서 아주 소량 검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연구팀은 이 치매 환자처럼 뇌 속에 타우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혈액 속에서도 타우 단백질의 농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네. 연구를 진행을 한 겁니다. 아, 실제로 이 타우 단백질의 농도를 정상인과 그리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 그리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네. 치매 환자일수록 타우 단백질의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로 치매의 어떤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일종의 PET 검사를 하기 전에 선별 검사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가의 이제 고가의 어떤 검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자, 물론 이제 정확하게 타우 단백질의 농도만 가지고 이 환자가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려면 네. 이런 타우 단백질에 대한 농도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 타우 단백질의 농도가 발견이 되면 이 환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다라고 이제 할 수 있으려면 네. 아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일종의 이제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혈액 속의 타우 농도만 가지고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알려져 있다시피 치매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이렇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지금 내 뇌 속에 단백질이 쌓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좀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치매가 길게는 뭐 20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개는 65세 이상이 됐을 때 뇌 속에 이제 이런 독성 단백질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질병이 진행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치매는 완치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질병이 어느 정도 상태이고 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해서 미리 좀 조금이라도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비교적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또 이 진행 속도를 늦춘다면 네.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정말 고통받는 질병이 바로 치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치매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좋은데 사실 제 마음으로는 얼른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뭔가요? 네,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운동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연구진들, 치매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거는 정말 연구 현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결국 뭐 운동을 하면 살도 빠지고 네. 몸매도 예뻐지고 혹은 비만 혹은 성인병들을 막을 수 있는데 네.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머리에도 좋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2019년 아직 얼마 안 지났잖아요. 네. 올해 목표를 운동으로 삼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그 운동을 좀 해보시면 네. 올해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안 찔리는 거 보니까 운동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조금 전에 새해 목표에 관한 이야기 해봤잖아요. 네. 이번 주제도 새해 목표 중에 아주 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주제일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운동하면 뒤따라 나오는 게 흡연 아닌가요? 네. 금연하자 이거죠? 그렇죠. 네. 새해 단골 목표 바로 금연인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흡연, 금연, 이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연, 뭐 담배가 몸에 안 좋다 이거는 상식인데 이 흡연의 어떤 점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나요? 네, 어쩌면 좀 가장 와닿는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담배를 피우면 늙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이미 흡연자분들이 좀 심장이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뭐 나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 나이, 정말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의 나이가 있고 여러 신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생리적인 노화 정도를 측정하는 생체 나이가 있습니다. 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이 생체 나이가 더 빨리 많아진다라는 건데요. 예.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우선 조사 대상자 15만여 명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흡연자였고요. 연구팀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나이, 성별, 거주지별로 구분을 하고 공복 혈당이나 혹은 뭐 철분, 네. 소변으로 배출되는 노폐물인 요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 화학적인 표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을 해서 예. 이 사람의 생체 나이가 과연 얼마인지를 우선 분석을 했고요. 네. 이 생체 나이와 실제 나이를 비교했습니다. 네, 일단 15만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요인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생체 나이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 결과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놀랍게도 30살 이하의 흡연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생체 나이가 31살과 40살 그리고 41살과 50살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31살에서 40살 사이 흡연자의 경우에는 역시 절반 이상의 생체 나이가 41살에서 50살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체 나이가 거의 본인 나이보다 많게는 10살 가까이 더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향은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심해졌고요. 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연구팀은 이를 두고 아마도 흡연으로 인해서 생체 나이가 이미 많아진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다소 좀 충격적이면서도 단호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연구팀의 이런 분석에는 아마도 금연을 좀 장려하려는 의도가 담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부터 금연을 꼭 해야 한다는 이런 경각심까지 깨우쳐 주셨는데 운동과 금연 새해 목표를 세우신 분들 꼭 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신년 할애식에서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연구개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과학기술 기초연구 분야를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미래 신산업 그리고 원천연구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과 창의를 제공하는 기획,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과제 선정,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 그리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으로 R&D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로봇을 창업 활동에 연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로봇, 특히 드론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로봇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걸그룹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의 동작을 신나게 따라하는 아이들. 한편에서는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며 용감한 소방관의 꿈을 키웁니다. 소방차가 돼서 구조도 하고 불도 꺼질 거예요. 기타 연주자 옆에선 드럼 로봇이 정확히 박자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로봇을 직접 체험해보는 공간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 학생들 앞에 선을 보였습니다. 요즘 대세인 드론을 직접 날리는 체험은 물론 컴퓨터를 통해 조종 기술을 익히기도 합니다. 로봇이 일상생활 속으로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로봇을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과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용 로봇 완구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인천의 창업 기업이 인천의 로봇 경제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노래 반주기를 조립하는 공장입니다.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협동 로봇은 반복적이고 정밀한 작업에 제격입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중후장대한 장치와는 달리 이 협동 로봇은 가격도 저렴하고 운용도 비교적 쉬워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불량률이 나왔던 스크류 작업들이 지금은 로봇 시험으로써 불량률이 없어요. 이미 10개 산업체에 협동 로봇을 지원한 인천시는 올해도 관련 업체를 선정해 로봇 도입비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인천은 로봇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홍역 환자가 1명 더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홍역 확진 현황 자료를 내고 앞서 홍역이 확진된 영유아 5명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3살 유아 1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산 지역 홍역 확진 환자는 영유아 6명, 20대 성인 4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과 경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총 환자 수도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와 한평군 월천포구,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균은 지난 14일 채수한 해수에서 나왔는데 예년보다 2-3개월 빠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해수의 온도가 낮아 환자 발생 위험은 낮은 상황이나 환경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 6월경에 첫 환자가 발생해 8, 9월에 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최근 낙농체험과 함께 소규모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유제품을 만들어 파는 농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가에서 만든 일부 치즈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에서 파는 목장형 자연치즈 17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 상구균과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세균 검출량은 식약처 기준을 최대 92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은하 목장의 뜨레자 치즈와 청솔 목장의 스트링 치즈입니다. 소비자원은 소규모로 운영돼 제조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업체 측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뇌졸중은 사망 확률도 높고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평상시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소리 없는 저격수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성모병원 신경과 조현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뇌졸중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이자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 1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이나 동맥류가 있어서 약해진 혈관이 파열되고 거기서 새어나온 혈액이 뇌실질 내에 모여서 혈종을 이루어 주의 뇌조직이나 신경을 손상해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또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혈관에 심장 혈관에서 먼 뇌조직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네. 2016년 미국 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뇌경색이 87%, 뇌뇌출혈이 10%, 지주막하 출혈이 3%를 차지했습니다. 네. 따라서 흔히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허혈성 뇌졸중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뇌졸중은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아시다시피 생존해도 본인에게 마비라든지 신경학적 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졸중 쉽게 말해서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을 뜻하고 그렇죠. 이 혈관이 터질 경우에 그렇죠. 뇌출혈을 말하는 거군요. 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사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뇌 CT와 MRI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좌편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52세 남자 환자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혈종인데요. 그러네요. 예, 저 혈종 때문에 이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편마비 마찬가지로 근음 장애를 중심으로 내원한 60대 여자 환자의 뇌 MRI 사진인데요. 네.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바로 뇌경색이 온 부위이고요. 예. 이 부위에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해당 뇌조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정상인의 뇌와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네. 보통 이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뇌졸중 조심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추운 날씨가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갑작스럽게 기온이 저하되었을 때 뇌졸중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전에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뇌혈관의 월별 사망자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달이 12월과 1월, 즉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겨울철에 뇌졸중의 위험률을 가장 높이는 원인은 낮은 기온입니다. 즉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갑작스럽게 혈관을 수축하게 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원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좁아지거나 두꺼워져 있거나 이게 혈관벽이 약해져 있으면 이런 갑작스러운 혈류 증가를 버티지 못하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겨울철 그런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도 큰 문제지만 네. 보통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만성 맞습니다. 질환의 네. 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네, 있다고요? 네.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에 의한 동맥경화증이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인데요.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역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질환의 한 60%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당뇨병 환자 역시 일반인의 한 2배에서 6배 정도는 이제 뇌졸중의 위험이 큽니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혈관벽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이죠. 거기에 염증 반응이 더해지게 되면은 동맥경화만이 생성되게 되어서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심장 질환, 심장 질환도 또 뇌졸중의 원인인데요. 뇌졸중 환자의 많게는 약 3분의 1 정도는 심장 질환, 심방세동이 원인입니다. 특히 치명적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 상당수는 심장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원래 심장이 뭐 심근경색이나 심장 판막 질환이 있는 이렇게 안 좋은 분한테 잘 동반되지만 심장에 구조적 질환이 없어도 그냥 나이만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요? 그렇죠.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그러면 두근거림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 심장 질환이지 하고 생각하는데 실은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그냥 답답하다, 어지럽다, 무력감 등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갱년기 증상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초미세먼지가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미세먼지가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20세기에 들어서 여러 역학 연구에서 사실은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이제 흡입이 되니까 호흡기 질환을 높인다, 또 심혈관 질환을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뇌질환도 많이 올린다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오염원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보면은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PM2.5라고 쓰고 초미세먼지, 극미세먼지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미세먼지에는 뭐 탄소, 금속먼지, 유기화합물, 질소 등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고 입자가 크게 되면은 중력에 따라서 다 가라앉지만 입자가 작게 되면은 대기 중에 이제 부유 시간이 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랫동안 부유하게 되면서 폐로 더 넓은 영역으로 깊숙이 이제 침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면은 이제 혈액 내에 녹아든 그런 미세먼지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맥경화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또 혈액 내에 점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혈액 응고나 혈전 형성도 촉진되게 됩니다. 또 이게 워낙 잦다 보니까 이게 뇌 미세혈관, 그 BBB라고 하는 혈관 내장벽을 손상시켜서 그걸 그대로 투과해 가서 미세먼지 그 자체가 뇌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몸 안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 염증 물질이 뇌로 전달이 되면서 뇌 손상이 오게 되고 또 산화 스트레스가 오게 되니까 뇌 세포가 손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군요. 그럼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철에는 특히 뇌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또 뇌졸중의 골든타임 3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 후유증에 시달릴 위험이 커진다고요. 그럼요. 그럴 경우 전조 증상은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졸중의 초기 증상, 이렇게 우리가 손 따고 뭐 이렇게 하다 늦게 내원하게 되면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늘로 손 따는 경우요. 그렇죠. 손 따면서 주물러 주다가 한두 시간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증상이 뇌졸중 증상이다라고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빨리 병원에 올 수가 있는데 뇌졸중 증상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갑작스럽게의 정의가 이제 어제까지 잘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말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밥을 잘 차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드시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손이 그것도 왼손 오른손만 안 움직이는 증상 이런 증상으로 그렇죠. 국소적인 이런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상 발생 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혈관이 막힌 그 순간에 신경학적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몇 달 전부터 서서히 기운이 없다. 혹은 뭐 한 달 전부터 손이 조금씩 떨린다. 이렇게 서서히 진행하는 증상은 뇌졸중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전체적으로 내가 기운이 없어. 이런 증상이 아니라 오른팔, 오른다리, 왼팔, 왼다리 이렇게 한쪽, 편마비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한쪽으로 마비가 오고 감각장애가 온다 하더라도 이게 치과에서 마취한 것처럼 멍멍하고 이게 둔하다. 혹은 한쪽으로 저리다. 이런 게 증상이 편측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체 한쪽이 마비 증상이 느끼게 된다면 일단 뇌졸중을 좀 의심해 보는 게 좋겠네요. 자, 또 신체뿐만이 아니라요. 뭐 시야 장애, 언어 장애도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시야 장애 같은 경우 눈이 안 보이다고 안과 먼저 가시다가 3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눈의 한쪽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같은 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 왼쪽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양쪽 눈의 오른쪽 반이 보이지가 않고 반대로 뇌 오른쪽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양쪽 눈의 왼쪽 반이 왼쪽도 왼쪽, 오른쪽도 왼쪽 이렇게 같은 쪽 반쪽이 안 보이는 것이고 언어 장애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의식 떨어져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도 청명하고 제스처 같은 건 잘 알아채는데 말만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말문이 갑자기 막힌 듯이 이런 경우에는 말을 못하니까 갑자기 치매이신 줄 알고 뇌졸중 클리닉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치매 클리닉을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까지 갑자기 말씀을 잘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엔 치매에선 드물고 치매는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전조 증상을 잘 알고 뇌졸중에 빨리 대처를 해야겠네요. 자, 그럼 평상시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흡연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요 4가지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만 잘 조절해도 뇌졸중의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꾸준한 운동 그리고 달고 짜고 기름진 운동, 기름진 음식 역시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갈비, 삼겹살, 닭껍질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피한다거나 혹은 과자, 빵,
아이스크림 우리 너무 맛있는데 예. 그런 간식을 피하고 또 될 수 있으면 폭식이나 야식 같은 것도 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운동은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모두 포함해서 최소 일주일에 3-4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요새 추운 날씨 탓에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네. 말씀해주신 평소 관리 습관도 중요하지만 골든타임 지키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인천 성모병원 신경과 조현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뇌졸중 전조 증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증상이 잠깐 왔다가 좋아지기도 해서 이를 무시하기 쉽고 또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데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는 만큼 평상시 증상을 익혀두고 발병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